어쨌든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모든 변화가 어디서 오는가를 가만히 관찰했더니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끊임없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고민하신 선조들이 참 많았어요. 옛날 성현들이죠. 이걸 제일 먼저 발견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복희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복희씨. 그 하늘의 이치를 보고, 그죠? 늘 밑에 하늘의 이치를 살피기 위해서 늘 엎드리면서 아래에 있는 물건들을 어떻게 자라는가, 그죠? 생물들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늘 보면서 살았던 바로 복희씨라고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복희씨 이렇게도 쓰고요. 사람 인자로도 쓰고요. 어쨌든 이 복희씨라는 분이 그래서 하늘을 쭉 관찰을 했더니, 자, 오늘날에도 동서양 공이 천문을 관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북극성입니다. 북극성이 되고요. 나중에 공부를 할 텐데 북신이라고 하는 북극성이 되고요. 북신입니다. 서양에서는 북극성 가지고 표현하고 동양에서는 원래 북신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요거 두 개 합치면 무슨 글자예요? 성신이죠. 자, 이것도 일단은 해의 그 빛을 받아서 얘도 빛이 생긴다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라고 할 때는 성입니다. 모든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은 성이에요. 신은 뭐예요? 언덕 한자에다가 밑에 있는 뿌리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별들이 붙어있는 땅, 우리가 식물, 동식물들이면 땅에는 땅지가 있죠. 그래서 하늘에는 그래서 땅바닥과 같다. 하늘바닥입니다. 그 하늘바닥을 표현할 때는 바로 이걸 성신이라 표현하는 것이죠. 때로 표현할 때는 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북신입니다. 북신을 관측을 했더니 우리 북극성이 몇 개예요? 북신에. 북극성 그러면 하나의 가장 반짝반짝이는 별로 표현하는데요. 북신 그럼 북극 우리가 몇 개느냐? 5성을 표현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북극 5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북극 5성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별들을 쭉 관측을 하고 그 관측을 해서 거기다가 주역에 그래서 1부터 10까지 이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별들을 쭉 살펴서 그 속에 1부터 10까지 이치가 있고 그래서 그 이치를 가지고 바로 만드는 것이 주역의 8궤입니다. 음양보호를 기초로 해서 8궤와 64궤를 두루 만드신 분이 복희씨예요. 다시 말해서 글자가 없었던 시절에 때 맞춰서 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해서 바로 뭐냐? 하늘에 있는 바로 북신. 자, 우리가 나중에 위정편에 바로 이거 나올 겁니다. 북신을 쭉 관찰을 해가지고 수를 표현했던 것이죠. 그 수. 북신을 제가 아직 주요 궤까지 공부하기는 여러분들 조금 어려우니까 일단 수의 위치로부터 우리 나중에 표상화된 걸 기본으로 해서 역으로 추적해서 이제 그 궤까지 공부할 겁니다. 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서 혼자 잘났다고 이렇게만 하면 안 되겠죠. 저 위에서 하늘이 어떻게 돼?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가운데 이제 오용수자 가운데 그래서 1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2는 하늘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 위로 그 다음에 땅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2가 되고요. 여기 속에는 당연히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자, 이쪽은 봄, 그 다음에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동남, 서, 북. 요거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1과 2. 자, 먼저 가장 여기서 양 하나가 생겨나는 때죠. 여기 순음인 여기가 양이 되고, 자, 여기가 음이 되는데, 자, 양과 음이 사귀어서 이제 이게 자시 마치고 새로 시작하는 때라 그랬습니다. 양 하나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들어와야만이 두터운 땅 속에서, 그죠? 땅이 이렇게 있고 그 속에서 따뜻해진 봄에 만물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3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럼 비로소 동서남북 모든 것이 다 갖춰져서 땅속마다 사방마다 각각 특성 있는 물건들이 나올 겁니다. 4가 되죠. 그 속에서 이거를 두루 중재하는 게 누구다? 누구라 그랬나요? 자, 5라 그랬죠. 가운데 5가, 그죠? 가운데 5가 이와 같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5. 아까 사귈 예자로 쓸게요. 이게 5의 원글자예요. 사귈 예자가. 지금 이 5자를 꼬부라지게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쓰는 겁니다. 사귀고. 그래서 5에다 1 다음에 뭐가 되나요? 1, 6. 자, 수가 6 아직. 자, 6이 되고 이걸로 쓸까요? 바깥으로 6. 그 다음에 7 아니죠.
6, 2하고 5에다 2 더하니까 7,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9, 가운데에 10으로서 이렇게 쫙 펼쳐지는 겁니다. 아까 안에 있는 것이죠. 숫자는 안이 되고 바깥으로 들어갑니다. 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안에서 감싼다. 그래서 어린 수다. 생수라 표현했고, 마침내 5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 어른이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른이 되고요. 자, 어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다 뭐냐? 오행의 이치가 바로 이제 수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흔히들 공부 조금 관심 갖고 공부하다 보면은, 아, 16수, 27화, 38목, 49금, 그죠? 49금, 가운데 50토라고 해서 오행이치를 이와 같이 공부를 했을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다 당연한 수의 이치, 북신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별 보시면 알 거예요. 별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북신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그 주변의 별들을 가지고 복희 씨가 1부터 10까지의 이치가 있구나. 자, 옛날에 1부터 숫자가 없는데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쓰세요? 네. 자, 수는 어떻게 되냐? 가운데 5, 자, 별은 이렇게 되겠죠? 별을 이렇게. 별은 동글게 나타나죠? 별 이렇게 나타나나요? 자, 이거는 서양의 철학자가, 수학자가 만드는 별이 반짝반짝 한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써요. 별 둥글죠? 다만 작아가지고 조그맣게 보이고 반짝반짝하고, 우리 별은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북신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이렇게 돌아가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표시된 거예요. 그거를 제가 지금 글자로 표현한 거죠. 안으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8, 하나, 둘, 셋, 넷. 이런 방식이죠. 여기까지는 나름대로들 잘 이해를 하시는데, 어쨌든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 2하고, 그 다음에 7개 쭉 쓰죠. 그 다음에 4개 쓰고, 그 다음에 9개의 동그라미가 쭉 이어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던 거예요. 그거를 수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글자 그대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돌아가는 이치를 매번 한자로 이렇게 복잡하게 쓰기도 귀찮고 어렵고 뭐 시간 걸리고 하니까 수로서 간단하게 16수, 27화, 38목, 4구금, 50토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재밌는 표현 하나에서 생기죠. 그럼 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에서 생기고 여섯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 수는 수, 생, 일. 수는 1에서 생겨나서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성육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생수와 성수. 처음에 입에 붙이기 어려워서 그렇지. 자, 수의 이치는 이런 방식으로 쭉 돌아갑니다. 이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목은 어떻게 돼요? 생삼하고 성팔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뭐 나중에 한나라 때 또 뭐 세상이 어지럽고 하니까 이제 별하별 전 보는 방식이 다 나타나는데요. 그거하고는 자, 약간 비슷한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요 수를, 그죠? 이거를 특별히 토로 표현하는데, 자, 그래서 일육수, 수, 화, 목, 금, 토. 주역뿐만 아니라 천자만에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하냐. 특별히 요거는 가운데에서 모든 것의 큰 중심이 되니까 이거를 5를 천태극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 아까 태극도 공부했었죠? 천태극이요. 10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태극이라고 하는 요 정도까지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북신에서 하늘의 별을 보고, 왜냐 모든 그 인간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것을 우리가 흔히들 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신 하나로 담기에는 너무나 복잡다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황하문명권에서는 일찌감치 뭐로서 정리했다? 수로 정리합니다. 수로 정리하고, 그래서 수학이, 수로 정한 건 수학이죠. 수학이 매우 발달한 데가 어디예요? 오늘날 수학 그러면 전부 다 서구 수학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곧 바로 뭐냐면은 천문학이죠. 천문학이고, 그래서 이 수학과 천문학이 매우 발달한 곳이 원래가 농사 문명권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기본으로 하는 농업문화권인데, 그 중에서도 황하문명권의 수가 굉장히 발달해 있고, 더욱더 잘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식구진법을 쓰는 어떤 나라인가요? 인도가 되죠. 우리 식구진법이라는 거 혹간 수학에 관심이 있었던 분은 그랬겠구나. 우리 19세 칠륜법이죠.
윤달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19세 칠륜법을 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에서는 바로 19진법이 발달되어 있고 인도가 그래서 컴퓨터나 수학이 굉장히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황하무목권은 10진법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수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오늘날 서양 수 단위를 보면은 서양인들은 숫자 계산 못해요. 얼마나 못하느냐. 돈을 저기 어디 가서 예전에 보면 10,000원을 주고 뭐 7,850원짜리 물건을 하나 샀다. 지금야 카드로 계산하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단순화되니까 오히려 그래서 더 이 문명의 이기들을 잘 발명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10,000원짜리를 주고 7,800원 50원짜리를 샀다 그러면 얘네들 계산 못합니다. 다시 뭐 몇 가지 방식을 하는데 대학 나고도 계산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 글자 하나도 모르고 저 시골 전방 할머니가 7, 80대 된 노인네가 돈 계산하면 암산으로 다닥 해서 계산 다 해줍니다. 왜냐? 옛날부터 이 계속 수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가르쳤죠. 이런 별자리 보고 뭐 등등 하는 거 60갑자를 가지고서는 손가락으로 세워서 나이 계산하는 거 이미 다 워낙이나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워낙이나 훌륭한 군주를 만나고 이런 성인 군자들을 만나가지고 백성들이 그다지 노력하지 않고도 쉽게 때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맞추는 것. 시중들을 참 잘하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런 말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 이후로는 도가 갈수록 멸해서 오늘날에는 이 글자 자체도 없애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한 천지의 수와 생성과 그 다음에 오행의 이치를 근간을 이루고 있는 오행의 숫자까지를 두루 살폈습니다. 이해하시죠?